두 번 피는 꽃. 1950년의 겨울은 유독 길고도 시렸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월트햄의 낡은 아파트 창가에는 새벽마다 성해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맺히곤 했지요. 48의 에디트 테일러는 그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우체부의 발소리를 기다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차를 끓이는 달그락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의 고동 소리조차 그녀에게는 모두 남편 리차드의 귀환을 알리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결혼한 지 23년에도 남편이 퇴근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항상 설레하던 그녀에게 남편은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디트라는 세계를 지탱하는 유일한 기둥이자 그녀가 아는 사랑의 전부였습니다. 다정했던 남편 리차드는 일본 오키나와의 정부 물자 창고를 짓는 현장으로 발령을 받았고, 그날 이후 에디트의 시간은 태평양 건너에서 부정기적으로 날아오는 편지 뭉치들에 저당 잡혔습니다. 그녀는 거실 한복판에 놓인 낡은 달력에 남편이 돌아올 날을 동그라미 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처음 몇 달간 날아온 편지들에는 오키나와의 낯선 흙먼지와 남편의 지독한 그리움이 눅눅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에디트, 이곳은 먼지가 많아 목이 따갑지만 당신 생각에 힘을 내요. 그런 다정한 문장 하나가 적힌 종이를 가슴에 품고 에디트는 온 세상을 얻은 듯 미소 지으며 홀로 차가운 침대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두 번 바뀌고 소금기 섞인 바닷바람이 편지 봉투에 스며들 무렵 종이의 질감도 문장의 온도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귀국을 약속하던 날짜는 3주에서 한 달로, 다시 2달 뒤로 자꾸만 미끄러졌습니다. 어느덧 1년이 흐르자 매일 밤 도착하던 정성스러운 선물은커녕 우표값조차 아끼려는 듯 짧고 건조한 안부만이 간신히 배달되었습니다. 에디트는 텅 빈 거실의 정적 속에서 침묵의 무게를 견뎠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이제 그리움이라는 낭만적인 단어를 넘어 거대한 구멍처럼 그녀의 일상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유독 가볍고 얇은 봉투 하나가 그녀의 떨리는 손바닥 위에 힘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에디트에게 뭐라고 할 말이 없지만 우리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어. 미안하오. 그 짧고 무책임한 문장은 에디트가 쌓아온 23년의 세월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남편은 이미 멕시코 법정을 통해 이혼 소송을 마쳤으며 오키나와에서 자신의 거처를 돌보던 가정부, 19살의 일본인 소녀 아이코와 혼인했다는 사실을 무미건조하게 통보해왔습니다. 에디트에게 그것은 단순한 결별이 아니라 생애 전체가 파산했다는 선고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미워하는 대신 용서를 택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한 사람만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사랑해온 나머지 사랑을 멈추는 법 자체를 잊어버린 사람처럼 보였지요. 그녀는 오히려 남편에게 답장을 보내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제발 연락만큼은 끊지 말아 달라고. 그저 당신이 살아있다는 소식만은 들려달라고 말입니다. 시간은 배신자들의 편인 듯 비정하게 흘러갔습니다. 남편과 그 어린 여자 사이에서 마리아와 헬렌이라는 두 딸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에디트는 그 아이들에게 보낼 작은 옷가지와 인형을 고르고 리차드가 보내오는 짧은 답장들을 읽으며 자신의 조각난 세계를 억지로 이어붙였습니다. 그러던 중 리차드가 폐암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비보가 날아왔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문장들은 죽음 그 자체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홀로 남겨질 아이코와 어린 두 딸의 생존에 대한 처절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모았던 돈은 이미 독한 약값과 병원비로 증발해버린 뒤였지요. 아이들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에디트는 자신이 리차드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마음의 평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리차드의 이 마지막 질문에 에디트는 고통스러운 침묵 끝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이코가 허락한다면 마리아와 헬렌을 미국 월트햄으로 데려와 그녀가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리차드가 세상을 떠나고 여러 달이 지나도 아이코는 아이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녀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가난과 남의 집 식모살이와 절망밖에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 1956년 11월 아이코는 친애하는 에디트 아줌마에게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54살의 에디트는 3살과 5살짜리 아이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리차드가 세상을 떠난 뒤 아이들이 그나마 알고 있던 짧은 영어조차 잊어버렸다는 사실은 에디트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헬렌은 놀랍게도 영어를 금세 다시 배우기 시작했고 그 기특한 모습은 에디트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 주었지요. 아이들의 눈에서 차츰 두려움이 걷히기 시작했고 뺨에는 발그레하게 살이 올랐습니다. 에디트의 삶도 기적처럼 변했습니다. 그녀는 6년 만에 처음으로 직장이 끝나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식탁을 차리고 음식을 만드는 일도 다시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고 음식을 만드는 것이 일상의 즐거움이 되자 텅 비었던 거실은 서서히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날아오는 아이코의 편지는 여전히 고독과 슬픔의 냄새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에디트 아주머니,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리아와 헬렌은 울지는 않는가요? 서툰 영어 실력이었지만 에디트는 그 문장 속에서 아이들을 보내고 남은 아이코의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에디트는 결심했습니다. 이 묘한 인연의 매듭을 끝까지 지으려면 아이들의 어머니인 그 여자까지 이곳으로 불러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러나 아이코는 아이들과 다르게 아직 일본 국적이었고 이민이 허용되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에디트는 신문 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는 그 기자가 일하는 신문 칼럼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을 타고 미국 전역으로 번졌고 각지에서 수많은 이해 탄원서가 제출된 끝에 1957년 8월 드디어 아이코 테일러의 입국이 허락되었습니다. 뉴욕 국제공항의 입국장. 에디트는 거대한 심리적 벽 앞에 섰습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린 그 여자를 실제로 마주하는 순간 내 안에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던 증오가 다시 고개를 들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공항의 소음 속에서 승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계단 끝에 마지막으로 나타난 이는 증오의 대상이라기엔 너무도 작고 초라한 여인이었습니다. 아이코는 난간을 위태롭게 붙잡은 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서 있었습니다. 에디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아이코는 계단을 뛰어내려와 에디트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두 여자가 공항 한복판에서 서로를 안고 울음을 터뜨리던 그 순간 에디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도했지. 그런데 이제야 돌아왔군. 그가 사랑한 두 딸과 이 어린 여인의 모습으로. 그날 이후 월트햄의 작은 아파트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에디트가 남편에게 건넨 손길은 그를 향한 이해와 용서였지만 그것은 또한 본인 자신도 삶을 올감했던 모든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던 위대한 행위였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바보라 부를지 모르나 에디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누군가 남긴 상처까지도 따스하게 안아주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8월의 끝자락에 열기가 한풀 꺾인 햇살이 아파트 창가로 들어와 거실 한복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 속에서 마리아와 헬렌의 웃음소리가 번져가고 서로 미소 짓는 두 여인의 모습 위로 오래도록 머물렀던 고독의 그림자가 조용히 흩어지고 있었습니다.